이화 줄거리. 샤를은 엠마와 결혼하여 마냥 행복감에 도취되지만 결혼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품고 있던 엠마는 변화없는 생활에서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샤를과 엠마는 후작의 무도회에 초대를 받게 되고 엠마는 상류층의 화려한 생활에 끌리듯 매혹된다. 이 경험은 엠마의 생활에 큰 균열을 냈고 애틋한 미련을 남겼다. 샤를이 나가고 없는 동안 그녀는 곧잘 옷장 속에서 속옷과 함께 넣어둔 녹색의 비단 골련 케이스를 꺼내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열어보고 마편초와 담배 냄새가 섞인 앙감의 향기를 맡아보곤 했다. 이건 누구의 것일까? 자작의 것이겠지. 아마 애인한테 받은 선물일 것이다. 자단 자수대 위에서 이 술을 놓았겠지. 조그맣고 귀여운 자수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몰래 몇 시간 동안이나 생각에 잠겨 바늘을 움직였을 때 여인의 파도치는 머리카락이 그 위에 흘러내렸겠지. 사랑의 숨결이 이 헝겊의 올 사이를 지나갔겠지. 한 바늘 한 바늘이 여기에 희망과 추억을 새겼겠지. 서로 얽힌 비단실은 모두 그대로 말없이 스며든 정열의 자국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자작은 이것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직 벽난로 위에 큼직한 장식 선반에 꽃병과 퐁파두루풍 시계 사이에 놓여 있었을 때 연인들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 그녀는 토스트에 있고 그는 지금 파리에 있다. 머나먼 파리. 파리란 대체 어떻게 생긴 곳일까? 파리. 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가. 엠마는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보며 즐겼다. 그녀에게는 그 이름이 마치 대성당의 종소리처럼 울려왔다. 그리고 포마드 병의 상표에서까지 그녀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 이름은 찬란하게 빛나 보였다. 밤늦게 생선장수가 집마차를 타고 마요나라 꽃 노래를 부르며 창 밑을 지나갈 때면 그녀는 꼭 눈을 떴다. 그리고 새바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이 돌바닥을 벗어나 변두리의 흙길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혼자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내일이면 파리에 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상상은 그들의 뒤를 따라 언덕을 오르내리고 마을들을 가로질러 별이 총총한 국도를 달려갔다. 그러나 어느 거리에 이르면 반드시 확실히 알 수 없는 흐릿한 장소가 나와서 그녀의 몽상은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파리 지도를 하나 샀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지도 위에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길 모퉁이마다 길과 길 사이에서 집을 나타내는 하얀 사각형 앞에서 걸음을 멈추면서 그녀는 큰 길을 거슬러 올라갔다. 나중엔 눈이 피로해서 눈을 감았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가스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이며 극장 앞에서 대단히 혼잡하게 줄지어 늘어선 사륜마차의 발판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인 잡지 코르베이유와 실프드 살롱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초연된 연극, 경마, 야회 등에 관한 기사는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여가수가 처음 등장하는 무대라든가 새로 문을 여는 상점 같은 것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또 최신 유행이며 유명한 양복점 주소, 볼로뉴스페 축제일과 오페라 극장의 초대일을 알게 되었다. 외제느 쉬의 소설에서는 실내 가구에 관한 지식을 얻고 발작이나 조르주 상드의 작품 속에서는 상상 속에서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녀는 식사할 때도 책을 들고 나와서 샤를이 떠들며 먹고 있는 동안 페이지를 넘겼다. 자작의 추억이 언제나 책 속에 되살아났다. 엠마는 그 자작과 작중인물을 연결지어 생각했다. 그러나 자작이 중심이 된 동그라미는 점차로 그 언저리로 퍼져나가고 그의 후광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져 나가 더 멀리 번져서 다른 여러 가지 꿈을 비춰주었다. 엠마의 눈에 파리는 바다보다도 넓고 주홍색 분위기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하기야 그 혼잡 속에 북적대는 무수한 생활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다른 장면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엠마에게는 그 가운데 두세 가지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가려서 그것만이 인간 생활 전체를 대표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대사들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사방에 거울을 댄 살롱에서 금빛 술을 단 비로드 테이블볼을 씌운 타원형 탁자 언저리를 반드르 윤이 나는 마룻바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긴 옷자락의 의상과 큰 비밀, 미소 속에 감추어진 고민이 있었다. 다음에는 공작 부인들의 세계가 떠올랐다. 거기에서는 모두 창백하고 일어나는 시간은 오후 4시였다. 어느 여자나 속치마 딴에는 영국제 레이스를 달았다. 남자들은 경박한 외모 탓으로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야외 놀이나 하러 다녀서 말을 지치게 만들고 여름에는 바덴바덴에 피서나가고 40이 다 되어서야 겨우 유산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다. 한밤중이 지나도 밤잠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의 특별실에 모이는 문인들과 많은 여배우들의 생활도 있었다. 휘황한 촛불 밑에 잡다한 무리들이 둘러앉아 왁자하게 담소하고 있었다. 모두 왕처럼 돈을 낭비하고 헛된 야심과 환상적인 망상에 차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한층 빼어나고 생기 있고 아름다우며 숭고한 그 무엇이었다. 그 밖의 생활은 모두 발붙일 장소도 없이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뿐만 아니라 사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녀의 생각은 그러한 것들에서 멀어졌다. 바로 옆에 있는 따분한 시골, 어리석은 소시민들, 평범한 생활 등 그녀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예외인 듯 생각되었고 자기만이 붙잡혀 억지로 끌려 들어와 있는 우연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아득히 먼 곳에는 행복과 정열의 광막한 나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다. 엠마는 그 욕망 속에서 사치한 관능과 마음의 기쁨, 그리고 습관의 우아함과 감정의 섬세함을 혼동하고 있었다. 사랑에도 인도의 식물처럼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된 땅과 특수한 기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달빛 아래서의 한숨, 긴 포옹, 방심한 듯이 상대방에게 맡긴 손에 흐르는 눈물. 모든 격렬한 욕정도, 애정의 괴로움도 한가로운 거대한 저택의 발코니와 떼어놓을 수 없고 두꺼운 융단과 꽃이 넘치는 꽃바구니와 한 단 높이 놓은 침대에 비단 커튼을 친 침실이라든가 보석과 하인 제복의 장식끈의 번쩍거림, 이 모든 것들과 떼어놓을 수 없었다. 아침마다 말을 돌보러 오는 역참의 젊은이가 억센 남학신을 신고 복도를 지나갔다. 작업복에는 구멍이 뚫리고 맨발에 신을 신고 있었다. 그 젊은 마부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그런 차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일을 마치면 그는 하루 종일 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샤를이 밖에서 돌아오면 손수 말을 마구간에 놓고 안장을 떼고 굴레를 씌웠으며 그동안에 하녀가 집단을 갖다가 구유에 던져 넣어 주었기 때문이다. 나스타지 대신 엠마는 얼굴이 상냥하게 생긴 14살 난 고아 소녀를 고용했다. 나스타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토스트를 떠났다. 엠마는 이 소녀에게 무명 모자를 쓰지 못하게 하고 주인에게 하는 말도 상류사회식으로 가르치고 물컵은 꼭 쟁반에 받쳐 들여오게 하고 들어오기 전에는 꼭 문을 노크하게 하고 그 밖에 다름질하는 법, 풀 먹이는 법, 옷 입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엠마는 그녀를 자기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새로운 이 하녀는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불평 하나 없이 말을 잘 들었다. 그런데 마님은 언제나 찬장에 열쇠를 꽂아 놓은 채 그냥 두었기 때문에 하녀 펠리시테는 매일 저녁 설탕을 조금씩 꺼내가서 기도를 한 뒤 잠자리에서 몰래 먹곤 하였다. 오후가 되면 때때로 하녀는 마부들과 잡담을 하러 나갔다. 마님은 2층 거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엠마는 늘 앞이 툭 터진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숄처럼 접은 가슴의 깃 사이에 금단추가 내달린 주름 잡힌 속옷이 보였다. 그녀가 맨 허리띠는 큰 술이 달린 것이었고 붉은 빛의 작은 실내화에는 발목 위로 펼쳐진 넓은 리본의 술뭉치가 달려 있었다. 편지를 보낼 사람도 없으면서 그녀는 앞지와 편지지와
펜대와 봉투를 사들였다. 그리고 장식 선반에 먼지를 털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고 책을 한 권 꺼내 들곤 하지만 눈은 글자를 더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공상을 쫓다가 무릎 위에서 책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여행이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수도원에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어떤 때는 죽고 싶기도 하고 파리로 가서 살고 싶기도 했다. 샤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지름길로 말을 타고 달렸다. 농가 식탁에서 오믈렛을 먹기도 하고 축축한 잠자리 밑에 손을 쑤셔 넣기도 했다. 솟아오른 미적지근한 핏방울을 얼굴에 맞기도 하고 빈사 상태에 빠진 병자의 신음소리도 들었으며 대야 속을 살피고 더러운 속옷을 걷어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언제나 활활 타는 따뜻한 난로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식탁, 푹신한 의자, 세련된 옷차림의 아름다운 아내를 볼 수 있었다. 아내는 매력적이었으며 몸에는 향긋한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아내 살결의 향기가 속옷에 밴 냄새인지 잘 알 수 없었다. 엠마는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배려하여 멋을 부려 남편을 기쁘게 했다. 양초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이 접시를 받치기도 하고 옷단의 주름을 바꾸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음식에 신기한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러면 샤를은 하녀가 잘못 만든 형편없는 음식을 아주 맛있어하며 다 먹었다. 그녀는 루앙에서 여자들이 시계줄에 장식을 몇 개나 달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기도 그런 장식품을 샀다. 그리고 벽난로 위에는 푸른 유리 항아리를 놓고 싶어 했다. 또 한참 지나고 나서 상아로 만든 반지꼬리와 은으로 도금한 골무를 사고 싶어 했다. 샤를은 그런 우아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더 한층 매력을 느꼈다. 그런 물건들은 감정에 기쁨을 주고 그의 가정에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그 무엇인가를 덧붙여 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오솔길에 빠진 데 없이 뿌려놓은 금가루 같은 것이었다. 샤를은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다. 이제 세상의 신용도 얻었다. 거만하지 않아서 시골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술집엔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 누구나 그의 품행을 믿었다. 그는 특히 카타르성 질환과 폐병을 잘 고쳤다. 환자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정제 이외의 처방은 거의 하지 않았고 간혹 구토약이나 족탕 또는 흡각 방법을 썼다. 그렇다고 외과 수술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마치 말에서 피를 뽑듯 나쁜 피를 깨끗이 뽑아주었고 이를 뺄 때에는 사정없는 힘을 발휘하곤 했다. 마침내 그는 시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내 광고에서 본 의학 통보를 구독했다. 저녁 식사 뒤에 조금씩 읽었는데 따뜻한 방 안 온도와 나른한 식사 뒤의 쾌감으로 5분만 지나면 그만 졸았다. 그러다가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갈기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램프대에 늘어뜨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엠마는 이 모습을 보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예순이 다 되어 류머티즘에 걸릴 나이가 되면 서툴게 재단한 검은 옷에 십자훈장을 달고 다닐 그런 남자를 왜 남편으로 갖지 못했던가 하고 생각했다. 자기의 성이 된 보바리가 유명해지기를 그녀는 바랐다. 이름이 서점에 진열되고 신문의 대풀이에 나타나고 프랑스 곳곳에 알려지기를 바랐다. 그런데 샤를은 도무지 야심이 없었다. 최근 진찰에 입회한 이부토의 한 의사가 병자의 머리맡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약간 모욕을 준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 샤를이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녀는 그 동업자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러나 엠마는 창피하고 더욱 화가 치밀어 남편을 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 창문을 열어젖히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정말 서글픈 사람이야. 정말 서글픈 사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게다가 요즘 그녀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남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경박해졌다. 디저트 때 빈 병마개를 칼로 자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은 뒤 혀로 이를 핥기도 하고
수프를 먹을 때 번번이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곤 했다. 게다가 요즘은 살이 찌기 시작해 본디 작은 눈이 광대뼈가 두드러지는 바람에 관자놀이 쪽으로 바싹 올라붙은 것처럼 보였다. 엠마는 이따금 남편이 입고 있는 털 스웨터의 빨간 가장자리를 조끼 속에 밀어 넣어주기도 하고 비뚤어진 넥타이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가 끼려고 하는 빛깔이 다 바랜 장갑을 빼앗아 한쪽으로 던져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샤를이 생각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참을 수 없는 이기적인 기분과 신경질적인 초조감 때문에 하는 일이었다. 또 가끔 엠마는 자기가 읽은 신문의 한 구절이라든가 새로운 희곡이라든가 신문에서 읽은 상류사회의 동정 같은 것을 남편에게 들려주었다. 샤를은 언제나 귀가 열려 있었고 항상 맞장구를 쳐주었기 때문이다. 엠마는 그레이 하운드한테도 갖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던가. 심지어 난로 속의 장작이라든가 시계의 추를 향해서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난파선의 선원처럼 자기의 고독한 생활을 절망적인 눈으로 훑어보면서 아득히 먼 수평선의 짙은 안개 속에 흰 돛이 나타나지 않나 찾고 있었다. 자기가 찾는 그 우연이 무엇인지, 그 우연을 자기 쪽으로 불어주는 바람은 어떤 바람인지, 그것은 앞으로 자기를 어떤 해안으로 데려다 줄 것인지, 또 그것은 큰 보트일지, 아니면 3층 갑판이 있는 큰 배인지, 현창까지 가득 쌓인 것이 고민인지, 아니면 행복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기만 하면 그날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펄쩍 뛰어서 일어나기도 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면 언제나 더 큰 슬픔에 잠긴 채 다음 날의 사건을 기다렸다. 다시 봄이 돌아왔다. 벚꽃이 피고 겨우 따뜻해지자 엠마는 자주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꼈다. 7월 첫 무렵부터 벌써 엠마는 10월이 되려면 몇 주일이나 남았는가 손꼽아 보았다. 어쩌면 그때쯤 앙데르 빌리의 후작이 다시 보비에사르에서 무도회를 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이 다 가도록 편지 한 통 없고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기대가 무너지자 그녀의 마음은 고통 끝에 다시 공허해졌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나날이 영원히 변함없이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고 계속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은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의 생각지도 않은 사건은 때로 연거푸 예측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켜 나가는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무대의 배경을 확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무엇 하나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 것이다. 미래는 캄캄한 복도이고 그 끝의 문은 꽉 닫혀 있다. 그녀는 음악을 그만두었다. 피아노를 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누가 들어주는가? 음악회에서 소매가 짧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에라르제 피아노 앞에 앉아 상하 건반을 경쾌하게 두드리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황홀한 속삭임을 미풍같이 느낄 수 없다면 구태여 연습해서 무엇하겠는가? 스케치북도 노담한 자수도 모두 장롱 속에 쳐넣어 버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바느질조차 짜증스러워졌다. 읽을 것도 죄다 읽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부젓가락을 빨갛게 달구고 비가 내리는 것을 꼼짝도 않고 바라보았다. 교회의 저녁 기도종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던지.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종소리가 하나하나 울리는 것을 울적한 기분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지붕 위에서는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으면서 엷은 햇살을 받으며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 한 길에서는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때때로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은 같은 간격을 두고 계속 단조롭게 울리고 그 소리는 먼 들판으로 사라져갔다. 이윽고 성당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자들은 반들반들하게 닦은 남학신을 신었고 농부들은 새 작업복을 입었으며 어린이들은 모자도 쓰지 않고 그들 앞을 깡충깡충 뛰면서 집으로 모두들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얼굴의 남자 대여섯 명이 술집의 큰 문 앞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코르크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몹시 추웠다. 아침마다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다. 그것을 지나서 비쳐드는 햇빛은 젖빈 유리를 지날 때처럼 뿌옇고 하루 종일 그대로 변치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은 저녁 4시가 되면 벌써 램프를 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맑은 날이면 그녀는 뚫로 내려갔다. 이슬은 양배추들 위에 길고 투명한 실들이 달린 은빛 성긴 레이스를 남겨두고 있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짚에 덮인 생 울타리의 과일나무도 벽에 병든 뱀처럼 늘어져 있는 포도나무도 모두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발이 많은 쥐며느리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생울타리 옆에 가문비 나무 속에는 삼각모자를 쓰고 기도서를 든 신부의 석고상이 오른쪽 다리를 잃은 데다가 석고마저 얼어서 벗겨져 얼굴에 흰 버짐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불씨를 일구었다. 그러면 난로의 온기에 온몸에 힘이 쑥 빠진 듯이 되어 더 한층 무거운 곤태가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아래층에 내려가서 하녀와 잡담이라도 나누고 싶었으나 얼핏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만두곤 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까만 명주 모자를 쓴 학교 교사가 자기 집 덧문을 열었다. 살림 감시원이 작업복에 칼을 차고 지나갔다. 아침과 저녁 역마차의 말이 3마리씩 거리를 가로질러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다. 때때로 술집문에 달린 요령이 짤랑짤랑 울렸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이발소의 간판으로 쓰였던 작은 롯데야가 두 기둥에 스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가게는 장식으로 유리창에 낡은 판화를 붙여놓고 양초로 만든 노란 머리의 여자 흉상을 놓아두었다. 이 이발소 주인 역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기 직업과 희망 없는 장래를 탄식하고 있었다. 루앙 같은 큰 도시의 부둣가라든가 극장 옆쯤에 가게를 차리는 것을 꿈꾸면서 종일 침울한 표정으로 시청에서 교회까지의 길을 손님을 기다리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보바리 부인이 눈을 들면 이 이발소 주인이 터키식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나사옷을 입고 언제나 보초병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오후에 가끔 거실의 창 너머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날 때가 있었다. 그는 햇빛에 그을은 얼굴에 검은 구렛나루를 기르고 흰 이를 드러내며 천천히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왈츠곡이 시작되었고 오르간 위에 마련된 작은 살롱에서 손가락 크기의 남녀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장밋빛 터번을 감은 여자, 모닝코트를 입은 티롤 지방의 남자, 야외복을 입은 원숭이들과 바지를 입은 신사들. 이런 것들이 안락 의자와 긴 의자와 소용돌이 모양의 다리를 가진 객실 탁자 사이를 빙글빙글 돌았으며 그것이 가는 금종이로 모퉁이를 이어 맞춘 많은 거울에 비쳤다. 남자는 좌우를 바라보고 여러 창문을 쳐다보면서 핸들을 돌렸다. 때때로 길가 경계석에서 누런 침을 뱉고 어깨에 맨 가죽 멜빵이 무거워 악기를 무릎으로 추스려 올렸다. 상자에서 나오는 음악은 어떤 때는 탄식하듯 조용하게 또 어떤 때는 쾌활하게 빠른 템포로 아라베스크 무늬의 노쇠고리 아래 장미꽃 호박단 커튼을 통해서 신음하듯 들려왔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연주되는 곡, 살롱에서 부르는 노래, 밤의 휘황한 상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춤추는 음악, 다시 말해서 여기와는 별개의 어딘가 다른 곳에서 엠마에게 들려오는 사교계의 메아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사라반드 곡이 계속 울려 퍼지고 꽃무늬 양탄자를 밟는 인도 무희처럼 그녀의 마음은 선율과 함께 뛰놀고 꿈에서 꿈으로 애수에서 애수로 떠돌아다녔다. 남자는 모자에 동량을 받은 뒤 낡은 푸른색 나사 포장을 내려 오르간을 등으로 돌린 다음 무거운 다리를 끌며 멀어져 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전송했다. 그녀가 특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래층의 조그만 식당에서 하는 식사 시간이었다. 벽난로에서는 연기가 나고 문은 삐걱거리고 벽은 물기가 스며나와 얼룩지고 돌바닥은 축축했다. 괴로운 생활의 쓴맛이 그대로 그녀의 접시에 담겨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기 삶는 김에 섞여서 그녀의 영혼의 밑바닥으로부터도 메스꺼운 다른 입김이 솟아올랐다. 샤를은 매우 천천히 먹었다. 그녀는 개암을 씻기도 하고 팔꿈치를 짚고는 칼끝으로 방수 테이블보에 줄을 긋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가사를 일체 돌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사순절의 며칠을 토스트에서 보내려고 왔다가 이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전에는 그처럼 몸치장에 신경을 쓰고 취미가 고상했던 엠마가 지금은 며칠이나 옷도 갈아입지 않았으며 쥐색무명 양말을 신고 양초 토막에 불을 켰다. 부자가 아니니까 절약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해 말하고 자신은 대단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토스트는 정말 좋은 곳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서 시어머니의 입을 딱 벌어지게 했다. 엠마는 이제 시어머니의 충고 같은 것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한 번은 보바리 부인이 주인이란 하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너무나 녹이 띈 눈초리와 쌀쌀한 미소로 대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다시는 참견하지 않게 되었다. 엠마는 점점 까다롭고 변덕스러워졌다. 자기만을 위한 요리를 만들게 하고는 손도 대지 않는가 하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우유만 마시고 이튿날은 홍차를 몇십 잔이나 마셨다.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창문을 열어놓고는 얇은 옷을 꺼내 입기도 했다. 하녀를 실컷 혼내고서는 물건을 주기도 하고 이웃집으로 놀러 보내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별로 마음이 부드러운 편도 아니고 그리고 시골 출신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아버지의 손에 박힌 굳은 살 같은 단단한 것을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에 조금도 민감하지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지갑에 있는 은화를 몽땅 털어주기도 했다. 2월끝 무렵 루얼로이는 자기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기념으로 훌륭한 칠면조 한 마리를 손수 가지고 와서 토스트에서 사흘 묵고 갔다. 샤를은 환자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엠마가 그 상대를 했다. 노인은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벽난로에 장작시렁에 침을 뱉어가면서 농사에 관한 얘기라든가 송아지, 젖소, 닭, 촌의회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노인은 돌아갔는데 그때 엠마는 문을 닫으며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어떤 일에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경멸감을 감추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따금 엉뚱한 의견을 꺼내어 남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부도덕한 것은 좋다고 찬양했다. 이런 변화에는 남편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일까? 그렇다고 그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못한 것이 없었다. 보비에사르에서 후작 부인을 몇 명이나 보았지만 자기보다 용모도 미웠고 거동도 천했다. 그래서 그녀는 신의 불공평을 증오하고 벽에 머리를 기대고 울었다. 그녀는 법석거리는 생활과 가면무도회의 밤, 그리고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할 수는 있는 모든 열광과 쾌락을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창백해졌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생겼다. 샤를은 지어준 풀의 뿌리를 달인 약을 먹이고 장내를 탄 캠퍼 목욕을 시켰다. 그러나 남편이 무엇을 권하면 할수록 그녀의 증세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열에 들뜬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들어댔다. 그런 흥분 뒤에는 돌연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말도 안 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오드 콜료뉴 화장소 한 병을 몽땅 그녀의 두 팔에 뿌려주어야 기운을 되찾는 것이었다. 아내가 쉴 새 없이 토스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므로 샤를은 그녀의 병이 혹시 풍토에서 온 영향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굳어지자 그는 다른 곳에 가서 개업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르기 위해 식초를 마셨으며
가벼운 기침을 하고 완전히 식욕을 잃었다. 4년간이나 살았고 이제 막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토스트를 떠난다는 것은 샤를로서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꼭 그래야 한다면 하는 수가 없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 루앙에 가서 옛 스승에게 진찰을 받아보았다. 신경성 병이라고 했다.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뇌샤텔 지구에 용빌루 라베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그곳의 의사는 폴란드 망명자로 지난주에 폐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곳에 있는 약제사에게 편지를 내어 주민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업자와의 거리, 전 의사의 수입 등을 물어보았다. 답장은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엠마의 건강이 끝내 회복되지 않으면 봄쯤에 이사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엠마는 이사하기 위해 서랍을 정리하다가 뭔가에 손가락을 찔렸다. 그것은 결혼식 꽃다발의 철사였다. 오렌지 봉우리는 먼지로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다. 은빛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공단 리본은 끝에서 풀려 있었다. 엠마는 꽃다발을 불 속에 던졌다. 그것은 마른 집보다 더 빨리 타올랐다. 그리고 제 위에 새빨간 덤불 모양을 만들더니 서서히 무너져서 없어졌다. 엠마는 그것이 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마분지로 만든 조그만 열매가 터지고 철사는 휘고 장식끈은 녹았다. 그리고 종이꽃잎은 쪼그라져서 까만 나비처럼 난로 철판 속을 한들한들 돌아다니다가 끝내는 연통 속으로 날아가 버렸다. 토스트를 떠날 무렵 보바리 부인은 임신하고 있었다. 제2부 1. 용빌르 라베이는 루앙에서 30km쯤 떨어진 아부빌르 가도와 보베 가도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에는 리윌르 강이 흐르고 그 하천은 하구에 이르러 3개의 물레방아를 돌리고는 앙델르 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에는 숭어가 있어 일요일이면 아이들이 낚시질을 하며 즐긴다. 라부아시에르에서 국도를 벗어나 레 언덕 위까지 평평한 길을 따라 나가면 거기에서부터 골짜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골짜기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은 이 고장을 뚜렷하게 다른 2 지역으로 갈라놓고 있다. 왼쪽은 완전히 목초지이고 오른쪽은 경작지이다. 목장은 둥그렇고 부풀어 오른 얕은 언덕이 노을진 아래쪽으로 뻗어나가 불의 지방의 목초지와 이어져 있고 동쪽에는 비스듬히 경사진 평원이 전개되어 끝없이 황금빛 보리밭을 펼쳐놓고 있다. 초원의 가장자리를 흐르는 물이 목장의 빛깔과 밭의 빛깔을 한 개의 흰 선으로 갈라놓아 들판은 마치 가장자리를 은빛 장식끈으로 두른 녹색 우단깃이 달린 큰 외투를 펼쳐놓은 것 같았다. 이곳에 오면 앞쪽 지평선 끝에 아르게이 위에 떡갈나무 숲들과 위에서 아래까지 고르지 않은 붉은 선이 그어진 세잉장 언덕의 절벽이 보인다. 그 붉은 선은 빗물 자국이다. 산허리의 잿빛 속에 가는 줄이 되어 뚜렷이 떠올라 있는 벽돌색의 색조는 그 주변에 솟아나오고 있는 많은 철분이 섞인 온천 때문이다. 이곳은 노르망디와 피카르디와 일드 프랑스와의 경계가 되는 곳이며 경치에 특색이 없는 것처럼 언어에도 두드러진 사투리가 없는 어중간한 곳이다. 프랑스 전체에서 가장 질이 나쁜 뇌샤텔 치즈를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다. 또 한편으로는 토질이 모래와 자갈이 많고 퍼석퍼석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료가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 1835년까지는 용빌르에 오는 길다운 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아브릴르 가도와 아미엔 가도를 연결하는 지방도로가 생겼고 그래서 때로는 루앙에서 폴랑드르 지방으로 가는 진마차꾼들에게 이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용빌르 라베이는 새 출구가 생겼는데도 별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은 농사일을 개량하지 않고 아무리 그 값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목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게으른 마을은 평야 쪽으로 뻗지 않고 자연히 개울 쪽으로 뻗어나갔다.
멀리서 바라보면 이 마을은 마치 강기슭을 따라 물가에서 목동이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 것처럼 길게 누워있는 듯이 보였다. 언덕 기슭에 다리를 건너면 어린 고리버들을 심은 방천길이 시작되고 그것은 일직선으로 동구 밖의 집들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 집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물, 앞잡기들, 마차칸들, 브랜드 증류 공장들이 질비하게 들어선 평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물들은 가지에 장대, 낫, 사다리들이 걸린 울창한 나무들로 덮여져 있었다. 짚을 이은 지붕은 누니까지 깊숙이 덮어쓴 털모자처럼 얕은 창에 거의 3분의 1까지 내려와 있었다. 툭 튀어나온 두툼한 창유리는 벽 밑바닥처럼 복판에 혹이 나 있었다. 검은 횃대가 비스듬히 가로질러 있는 석회벽에는 군데군데 메마른 배나무가 기대 서 있었고 아래층의 입구에는 사가주가 벤 빵조각을 쪼아 먹기 위해 병아리가 문지방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구불구불한 살문이 쳐져 있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앞마당은 점점 좁아지고 집들이 붙어 있어서 생울타리는 없어졌다. 빗자루 끝에 매단 고사리 묶음이 창 밑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말발굽에 편자 박는 대장간이 있었고 그 옆에 수레 만드는 목공소 앞에는 집마차 두 서너 대가 길로 비어져 나와 있었다. 이윽고 울타리 너머로 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고 있는 큐피드상으로 장식된 둥근 잔디밭 끝에 하얀 집이 나타났다. 돌층계 양쪽에는 무쇠 항아리가 놓여 있고 입구에는 방패 모양의 표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 표지는 공중인의 저택이라는 표지로 이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집이다. 성당은 거기에서 20걸음쯤 더 가서 한 길 건너편 광장 입구에 있었다. 성당을 둘러싼 조그마한 묘지는 팔꿈치 높이의 담에 둘러싸여 있고 무덤이 너무 많아 땅바닥에 평평하게 묻은 묘석이 마치 포장석처럼 깔려 있으며 그 틈에 잡초가 자라 반듯한 녹색 정방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 교회는 샤를 10세의 통치꾼 무렵에 다시 지어진 것이었다. 나무로 만든 둥근 천장은 위쪽부터 썩기 시작해서 파랗게 칠을 한 곳이 군데군데 거뭇하게 들어가 있었다.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할 입구 위쪽에는 남자용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남학신 소리가 잘 울리는 나선형 층계가 붙어 있었다. 문이 없는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빛은 벽 옆에 직각으로 놓인 걸상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다. 벽에는 여기저기 깔개가 못에 걸려 있고 깔개마다 밑에는 아무개시 자리라고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좀 더 안쪽 좁은 곳에는 고해실이 조그마한 송모상과 마주보고 있었다. 송모상은 공단옷에 은별을 아로새긴 엷은 망사베일을 쓰고 샌드위치 군도의 우상처럼 볼이 붉게 칠해져 있었다. 끝으로 네모 대신이 기증한 성가족의 복제 그림이 4개의 촛대 사이로 제단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깊은 안쪽을 막고 있었다. 전나무로 만든 성가대 걸상은 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시장이라야 20개쯤 되는 기둥으로 기와 지붕을 바친 것이지만 그래도 용빌루 광장을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시청은 파리의 어느 건축가의 설계로 세워진 그리스 신전 양식으로 이것이 약제사의 집과 나란히 길모퉁이를 이루고 있었다. 그 맨 아래층에는 이오니아식 기둥이 3개 서 있고 2층에는 아치 모양의 회랑이 딸려 있으며 그 끝에 박공에는 한쪽 발은 프랑스 헌장 위에 나머지 발은 정의의 저울을 디디고선 갈리아의 수탉이 한 면 가득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황금사자라는 여관 맞은편에 있는 오메시의 약국이었다. 특히 저녁 때 아르곤 등불에 비친 파란 약병들이 착색된 빛을 멀리 땅 위에 비치면 그 빛을 통해 마치 벵갈 꽃불 속의 사람처럼 책상에 앉아있는 약제사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의 집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영어로 비시수, 셀츠수, 베라주스, 정화제, 라스파유 시약, 아라비아 분말, 다르세 정제, 르뇨 연고, 붕대, 욕제, 약물 초콜릿 등등이라고 인쇄된 벽보가 가득 붙어 있었다. 이 밖에 용빌르에는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도로도 겨우 소총탄의 착탄 거리 정도의 길이었고 양쪽에 5-6개 가게가 서 있지만 한 길이 구부러지는 모퉁이에서 집은 뚝 끊어진다. 그 한 길을 오른쪽으로 두고 생장 언덕 밑을 따라가면 곧 묘지에 다다른다.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이 묘지를 넓히려고 담 한쪽을 헐고 이웃 토지를 3에이커쯤 사들였으나 이 새로운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무덤은 여전히 입구 가까이만 채워나갔다. 무덤을 파고 성당지기를 겸하고 있는 묘지기는 빈터를 이용하여 감자를 심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밭은 해마다 좁아져 갔다. 그래서 만약 유행병이라도 번지면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인지 무덤이 느는 것을 슬퍼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자넨 죽은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 레스티브도아.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마침내 그에게 말했다. 이 섬뜩한 말을 듣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한동안 감자를 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감자를 계속 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자는 제멋대로 나는 거라고 태연스레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은 뒤로 용빌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당의 좁은 종각에는 여전히 양철로 만든 삼색기가 돌고 있었고 자파상 밖에는 지금도 사라사로 만든 길쭉한 기치 두 폭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약국에 진열된 태아표본은 부식기 다발처럼 진흙같이 흐린 알코올 속에서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고 여간의 큰 대문 위에는 비를 맞아 퇴색한 낡은 황금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복슬복슬한 곱슬머리를 보여주고 있었다. 보바리 부부가 용빌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던 날 저녁, 이 여관 주인 과부 르 프랑소와 부인은 몹시 바삐 국냄비를 휘두르며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다음 날은 이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미리 고기를 썰어놓고 당내장을 빼놓고 수프며 커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묵어가는 손님의 식사까지 준비해야 했다. 의사와 그 부인과 하녀의 식사다. 당구장은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조그만 홀에서는 세 사람의 물방앗간 주인들이 브랜디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장작이 타고 불똥이 튀고 부엌의 긴 식탁 위에는 잘라놓은 양의 날고기 덩어리 사이에 접시가 높다랗게 쌓여 있어서 시금치를 잘게 써는 도마의 진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녀가 잡아서 목을 자르려고 쫓아다니는 닭들이 뒷마당 닭장에서 비명을 질러댔다. 금빛 술이 달린 우단 모자를 쓰고 푸른 가죽 실내화를 신었으며 얼굴에 조금 얼근 자국이 있는 사나이가 난로에 등을 녹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로지 자기 만족만 나타나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 걸린 버드나무 새장 속에 있는 방울새처럼 그는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가는 인물인 것 같았다. 그가 바로 약제사였다. 아르테미즈, 하고 여관집 여주인이 소리쳤다. 장작 좀 패주고 주전자에 물을 담고 브랜디를 손님에게 갖다 드려라. 빨리빨리 해라.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겐 어떤 디저트를 드려야 좋을까요? 어머나, 이삿짐을 나르는 저 짐꾼들이 당구장에서 또 떠들기 시작하네. 저 사람들이 어쩌려고 짐마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저 모양이지. 역마차 제비가 도착하면 부딪혀서 망가져 버릴 텐데. 폴리트를 불러서 짐마차를 빨리 옆으로 비켜놓으라고 그래. 아, 글쎄, 오메씨. 아침부터 저 사람들 아마 15번은 내기를 했을 거예요. 사가주를 8병이나 비웠답니다. 저러다간 당구대 나사천을 찢어버리겠어요. 그녀는 거품 뜨는 숟갈을 쥐고 멀리서 당구 치는 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크게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고 오메씨가 대답했다. 하나 더 사면 되니까. 당구대를 하나 더 사요. 하고 가부는 소리를 높였다. 저것은 이제 못 쓰겠던데요. 르 프랑소와 부인. 늘 말하지만 부인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고 말고. 게다가 요즘 당구 애호가들은 포켓은 작은 게 좋고 큐는 무거운 걸 좋아한답니다. 이제 아무도 옛날식 당구는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변했단 말입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야 해요. 텔리에를 좀 보란 말이요.
여주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약재사는 덧붙여 말했다. 그 집 당구대는 당신이 뭐라고 말한데도 여기 것보다는 훨씬 멋지단 말이오. 게다가 이를테면 프랑스 난민 구제라든가 또는 리옹의 수재민 구제를 위한 의연금을 걷기 위해서 당구대회를 연다든가 하는 구상은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하고 여주인은 뚱뚱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을 가로막았다. 왜 이러세요, 오메씨. 황금사자가 서 있는 한 손님은 와주실 거예요. 암요, 우리에게는 이래봬도 우리의 분위기가 있는 거려. 두고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카페 프랑세는 문이 닫혔고 덧문에 보기 좋게 딱지가 붙은 걸 보게 될 테니까. 우리 당구대를 바꾸다니. 하고 여주인은 혼잣말을 계속했다. 저 당구대는 빨랫거리를 늘어놓기에 꼭 알맞은 데다 사냥철에는 손님을 6이나 그 위에 재운 적도 있는데 그나저나 이놈의 느림보 이베르는 아직도 안 오네. 그 사람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손님 식사를 내놓을 작정인가요? 하고 약재사는 말했다. 그 녀석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건 비내시죠. 그분은 6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신답니다. 그렇게 꼼꼼한 양반은 이 세상엔 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저 조그마한 방에 있는 자리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죠. 딴 자리에서 식사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게다가 음식에 까다롭기는 또 말도 못해요. 사가주 같은 것도 참 까다로워요. 레옹 씨와는 아주 달라요. 그는 7시에 올 때도 있고 7시 반이 되기도 하죠. 음식 같은 것은 보지도 않아요. 참으로 좋은 젊은이죠. 언성 한번 높이지 않아요. 그야 다를 수밖에 없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과 중규병 출신의 세무관리하고는 말이야. 시계가 6시를 쳤다. 비내가 들어왔다. 푸른 프로코트를 입었는데 그것이 여인 몸의 주위에 똑바로 늘어져 있었다. 양쪽에 처진 귀가리개를 머리 위에서 끈으로 맨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접어 올린 차양 밑으로 철모 자국이 난 벗겨진 이마가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까만 나사조끼를 입고 말총을 짜놓은 빳빳한 칼라의 쥐색 바지를 입고 잘 닦인 장화를 신었는데 그 장화는 1년 내내 신었던 것으로 불룩한 발가락 때문에 2줄이 나란히 부풀어 있었다. 턱을 둥그렇게 에워싼 금빛 구레나룻은 한 가닥의 털도 흐트러지지 않게 깨끗이 다듬어져서 화단 가장자리처럼 긴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조그만 눈에 매부리 코를 하고 있었다. 그는 트럼프 놀이라면 무엇이든 잘했고 사냥 솜씨도 좋았으며 글씨도 썩 잘 썼다. 자기 집에 농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취미 삼아 냅킨고리를 만드는데 예술가다운 애착과 부르주아적 이기심으로 집안은 온통 그 고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작은 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먼저 거기에서 세 사람의 물방앗간 주인을 몰아내야만 했다. 식탁 준비가 되는 동안 비내는 난로 옆에 있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여느 때처럼 모자를 벗었다. 인사 정도는 해도 혀가 닳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하고 약재사는 여주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말했다. 언제나 저렇게 말이 없답니다.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지난주에도 젊은 포목장수가 2사람 여기 왔었는데 밤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나는 너무나 우스워 눈물이 나오도록 웃었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상상력도 재치도 사교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약재사가 말했다. 하지만 저래도 돈은 많다던데요. 하고 여주인이 이 일을 내세웠다. 돈요? 저자가 말인가요? 직업이 직업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약재사는 아까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었다. 정말이야. 큰 거래를 하는 사업가라든가 법률가, 의사, 약재사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조금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든가 무뚝뚝해진다든가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소설에도 그런 인물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부터도 그래요.
약 이름을 레테르에 쓰려고 책상 위에 놓았던 펜을 열심히 찾다가 귀에 끼워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지요. 그동안에도 르 프랑소와 부인은 제비가 도착하지 않나 하고 문간에 나가보았다. 그녀는 움찔 놀랐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불쑥 부엌에 들어온 것이다. 해질녘 어스름 속에서도 붉은 얼굴에 뼈대가 늠름한 사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볼일이십니까, 신부님? 하고 여관 주인은 벽난로 선반에서 노초대를 하나 집어들면서 물었다. 뭘 좀 드시겠습니까? 구주베리주는 어떠세요? 아니면 포도주를 하시겠어요? 신부는 매우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는 일전에 에르누몽 수도원에 놓고 온 우산을 찾으러 온 것이었다. 그것을 르 프랑소와 부인더러 오늘 밤 안으로 사제관에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는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성당을 향해 나갔다. 신부의 구두 소리가 광장으로 사라지자 약제사는 신부의 태도가 온당치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찮은 마실 것 한 잔을 거절하다니 참으로 못된 위선이라는 것이었다.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신부들은 모두 실컷 마시고 있으며 그리고 11조의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주인은 신부를 두둔했다. 그래도 신부님은 당신 같은 사람 넷쯤은 한쪽 무릎에 올려놓고 꺾어버릴 수 있다고요. 작년에도 우리 집 사람들이 창고에 짚을 넣는 것을 도와주셨는데 6 묶음을 한꺼번에 짊어지던거려. 그만큼 힘이 세다니까요. 야, 신통한데 하고 약제사는 말했다. 그런 혈기왕성한 사나이에게 딸을 고해하러 보내시지요. 만일 내가 정부 당국자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들의 피를 뽑아주겠소. 르 프랑소와 부인, 달마다 피를 방역시킬게요. 이 사회의 치안과 풍기를 위해서 말이요. 그만두세요, 오메시.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신앙심이 없지요. 당신은 신앙심이 없어요. 나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 말이요. 아니, 오히려 허식이나 속임수를 쓰는 저런 인간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신앙심이 깊어요. 나는 말이요. 저 인간들과는 달리 신을 숭배한단 말이요. 지극히 높은 존재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는단 말이요.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지. 하여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 이 지상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조물주를 믿는단 말이요. 하지만 나는 은접시에 키스하거나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살이 찐 많은 사기꾼을 내 주머니를 털어 배부르게 해주기 위해 일부러 성당을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단 말이요. 신을 존경하는 거라면 숲속에서나 들 한가운데서나 고대 사람들처럼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할 수 있는 거요. 나의 신은 소크라테스, 플랭클린, 볼테르, 베랑제의 신이요. 나는 사보와인 보자 신부의 신앙 고백과 부르의 1789년 대혁명 원칙에 찬성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화단을 거닐거나 고래 뱃속에 친구들을 머물게 하거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었다가 사흘 뒤에 되살아나는 신의 아들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한 일은 그 일 자체가 어처구니 없고 모든 물리학적 법칙에 완전히 모순된단 말이요. 그러니 그것은 사제들이 언제나 창피한 무지몽매에 빠져서 살았고 또 그뿐 아니라 세상 사랑까지 그 속에 넣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요. 그는 여기에서 입을 다물었다. 주위에 듣는 사람이 없나 하고 둘러보았다. 약제사는 너무 흥분하여 한순간 시의회 석상에라도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다. 여관집 주인은 이제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으며 먼 곳에서 들려오는 마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느슨해진 편자가 땅을 때리는 소리에 섞여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잠시 뒤 제비가 마침내 집 문 앞에 멈췄다. 그것은 2개의 커다란 바퀴 위에 노란 상자를 올려놓은 것 같은 마차였다. 그 바퀴는 포장 높이만큼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길을 내다보는데 방해가 되었고 그들의 어깨는 튀어오른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다. 마차에 달린 조그만 유리창은 문이 닫혀 있는 동안 틀 속에서 흔들렸고
소나기가 쏟아져도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묵은 먼지 위에 진흙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다. 이 마차는 맨 앞에 한 필의 말을 내세우고 그 뒤에 두 필의 말을 가지런히 세워 말 3마리가 끌었는데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마차가 흔들려서 밑바닥이 땅에 닿곤 했다. 용빌르의 주민들이 광장에 나왔다. 모두 한꺼번에 짓거려댔다. 새로운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사정을 묻는 사람, 광주리를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 등 제각각이었다. 마부 이베르는 누구에게 먼저 대답을 해야 좋을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시에 나가서 봐주고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가게를 찾아가서 양화점에는 둘둘만 가죽을, 말편자 대장간에는 고철을, 여간집 여주인에게는 소금에 절인 청어 한 개짝을, 모자점에는 부인 모자를, 이발소에는 가발 등을 구해가지고 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부석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불러대면서 각각 보따리를 울타리 너머로 던져 넣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도 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늦어졌다. 보바리 부인의 그레이하운드가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친 것이다. 사람들은 15분 동안이나 휘파람으로 불러보았다. 이베르도 곧 찾을 것만 같아 2km나 되돌아갔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고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엠마는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샤를 때문이라고 그를 탓하기도 했다. 같은 마차를 타고 있던 포목상 레레시는 없어진 개가 몇 해나 지나고도 주인을 잊지 않고 알아보더라는 예를 수없이 들면서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어떤 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파리까지 찾아온 일이 있으며 어떤 개는 직선거리로 200km 길을 달렸는데 중간에 강을 4개나 헤엄쳐 건넜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도 지금 삽살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잃어버린 지 1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등에 뛰어올랐다는 것이었다. 2. 엠마가 제일 먼저 내리고 다음엔 펠리시테, 레렛이 유모 차례로 내려왔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샤를은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해가 지자 곧 골아떨어져 버린 것이다. 오메가 자기 소개를 했다. 그는 부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선생님에게 인사하고 두 분을 도와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 자기 아내가 집에 없어 실례인 줄 알면서 자기가 나왔다고 정중하게 덧붙였다. 보바리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서 난로가로 갔다. 2개의 손가락 끝으로 무릎개에서 옷을 가볍게 집어 복사뼈까지 올리고 꼬챙이에 꿰어서 굽고 있는 양다리 고기 너머로 검정 구두를 신은 발을 불에 내밀었다. 장작불은 그녀의 온몸을 비추어 강한 빛이 옷감의 올과 하얀 살결의 부드러운 털구멍과 이따금 깜빡거리는 눈의 속눈썹까지도 비추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바람이 휙 불어올 때마다 그녀 위로 새빨간 불빛이 확 스치고 지나갔다. 난로 저편에서 금발머리 청년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공중인 기요맹의 사무실에서 서기 일을 보고 있는 레옹 디피시는 황금사자의 2번째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용빌르의 생활이 하도 무료해서 하루 저녁 이야기 상대가 되어줄 손님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식사 시간까지 가끔 늦추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었다.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은 하는 일도 없고 하여 정확한 시간에 와서 첫 수프가 나오고 마지막 치즈가 나올 때까지 비네시와 마주 앉아 있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관 주인이 지금 막 도착한 새 손님들과 식사하지 않겠느냐고 권하자 매우 기뻐하면서 승낙했다. 사람들은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르 프랑소아 부인의 지시로 4사람분의 식사가 한껏 호화롭게 차려져 있었다. 오메 씨는 코감기가 들 염려가 있다면서 터키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옆자리에 엠마를 돌아보고 말했다. 부인, 무척 피곤하시겠습니다. 그 제비는 몹시 흔들리거든요. 네, 피곤해요. 하고 엠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사라든가 여행 같은 것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장소를 자주 바꾸는 걸 좋아하니까요.
한 군데 못 박혀 산다는 것은 정말 따분한 일이지요. 하고 서기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당신도 나처럼 항상 말을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시면 하고 샤를이 말했다. 하지만 하고 레옹은 보바리 부인을 보고 덧붙였다. 내가 만일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유쾌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약제사도 거들었다. 의사란 직업은 이 지방에서는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좁기 때문에 마차를 탈 수 있고 일반 농가의 살림이 윤택하기 때문에 지불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의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장염, 기관지염, 간장염 같은 흔한 증세가 대부분이고 수학계에 가끔 간헐열이 유행하기는 합니다만 심각한 병, 특히 주의할 만한 병은 없습니다. 다만 연주창이 대단히 많은데 아마 이것은 한심스러운 농가의 위생 상태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보바리 선생, 아마 틀림없이 여러 편견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참으로 완고한 폐습이 지배하고 있는 고장인 만큼 선생의 과학적 모든 노력은 그런 것들과 매일매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의사나 약제사에게 의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9일 기도를 한다든가 성자의 유무를 얻어온다든가 신부에게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운은 사실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을에는 90살이 넘는 노인도 몇 분 계시죠. 내가 온도계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겨울에는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고 한여름에는 섭씨 25도, 기껏해야 최고 30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가 섭씨 34도, 바꾸어 말하면 영국식인 화씨로 해도 54도를 넘는 일이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아르게이유 숲이 북풍을 막아주고 한쪽으로는 생장 언덕이 서풍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강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와 목장의 가축이 많기 때문에 후텁지근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짐승들은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 즉 질소와 수소와 산소를 토해냅니다. 또 그 무더위 자체가 땅의 부식토에서 수분을 빨아올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발산물을 모두 혼합시키고 공중에 전기가 있을 때에는 그것과 저절로 결합해서 결국 열대지방에서처럼 건강에 좋지 못한 독기를 발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위는 그것이 오는 방향, 그것이 올 방향인 남쪽에서 남동풍에 의해 완화되는데 이 남동풍은 센강을 건널 때 자연히 냉각되어 가끔 러시아의 바람처럼 갑자기 이리로 불어닥치지요. 이 근처에 잠깐 산책할 만한 곳이 있어요. 하고 보바리 부인은 청년에게 물었다. 아니요, 별로 없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꼭 한 군데 언덕 위에 숲 기슭에 목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이따금 거기에 가죠. 책을 가지고 가서 석양을 바라보곤 합니다. 석양의 경치만큼 멋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더욱이 바닷가에서 볼 때는 특히 그렇죠. 아, 저도 바다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고 레옹은 말했다. 그리고 이런 기분은 들지 않으세요? 하고 보바리 부인이 말을 받았다. 저 끝없는 바다 위라면 사람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롭게 방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넓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영혼이 고양되어 영혼이라든가 이상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으세요? 산의 경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레옹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의 사촌형이 작년에 스위스 여행을 했는데요. 그 형 말을 들어보면 폭포의 매력이라든가 장엄한 빙하의 인상 등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소나무들이 시냇물 위에 뻗어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산장이 걸려 있어서 구름이 걷히면 천길 아래 골짜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답니다. 그런 경치를 보면 아마 틀림없이 감격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것이고 황홀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유명한 음악가가 상상력을 한층 더 자극받기 위해 언제나 장엄한 경치 앞에서 피아노를 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도 음악을 하세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그러나 퍽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고지 듣지 마십시오. 보바리 부인. 오메가 접시 위에 몸을 굽힌 채 서기의 말을 가로막았다. 방금 그 말은 겸손해서 한 말입니다.
왜 이래 이 사람아. 전번에도 멋지게 부르지 않았는가. 난 약국에서 들었는데 뭐 오페라 가수 못지 않던데 그래. 레옹은 이 약제사 집에 새들어 있었다. 광장으로 향한 3층의 조그만 방이었다. 그는 집주인의 칭찬에 얼굴을 붉혔다. 주인은 벌써 의사 쪽으로 돌아앉아 용빌리의 유지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소문과 참고가 될 만한 지식도 가르쳐 주었다. 공중인의 재산은 정확히 모르겠고 튀바슈라는 집안이 있는데 말썽깨나 피운다고 했다. 그래,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독일 음악입니다. 꿈을 꾸게 해주는 음악이죠. 이탈리아 가극을 아세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법률 공부를 마치기 위해 파리로 가야 하니까요. 아까 의사 선생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그 가엾은 야노다가 도망가 버려서 말입니다. 그자가 어이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부인께서는 이 용빌레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집에 사시게 된 겁니다. 그 집이 의사에게 특히 편리한 점은 골목길에 문이 나 있어서 환자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출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탁실, 찬방이 붙어있는 부엌, 거실, 과일 저장고 등 살림하기에 편리한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야노다란 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 맥주를 마시기 위해 마당 안쪽 연못 곁에다 정자까지 만들었는데 부인께서 만약 원예에 취미가 있으시다면 집사람은 그런 것엔 별로 흥미가 없답니다. 하고 샤를이 말했다. 아무리 운동을 권해도 언제나 방 안에 틀어박혀서 책 읽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고 레옹이 말을 받았다. 사실 밤에 책을 들고 난로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등불이 타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녀는 큼직한 검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멀거니 앉아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나라들을 말이지요. 상상이 가공의 얘기와 뒤얽혀서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즐기기도 하고 기발한 사건의 줄거리를 뒤쫓기도 합니다. 또 작중 인물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그 인물의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부인께서도 이따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레옹이 말을 이었다. 책을 보시면서 그 전에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한 일이라든가 아득한 곳에서 되살아오는 희미한 모습이라든가 자기의 가장 미묘한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장면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시인을 좋아합니다. 시는 산문보다도 더욱 감정이 깊고 한층 더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는 결국 실증이 나요. 하고 엠마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고 읽으면서 아슬아슬한 기분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좋아요.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평범한 주인공이나 미적지근한 감정은 싫어요. 그런 작품들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의 진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환멸 속에서 상상으로 남아 숭고한 성격이라든가 순수한 사랑이라든가 행복한 전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마음으로 쫓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저로서는 그것이 단 하나의 위안입니다. 정말 이 용빌르라는 곳은 아무 다른 낙이 없는 곳이니까요. 아마 토스트와 같은가 봐요. 하고 엠마가 말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늘 책을 빌려 읽었어요. 부인께서 이용해 주신다면 하고 그녀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은 약제사가 끼어들었다. 나한테도 볼테르라든가 루소, 드릴, 월터 스콧, 문학의 메아리 같은 인류 작품을 모은 장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보십시오. 간행물도 여러 가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앙의 등불은 매일 오지요. 실은 내가 이 신문의 빛이 포르주, 뇌샤텔, 용빌르 그리고 주변 구역의 지역통신원으로 있으니까요.
그들은 2시간 반이나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 까닭은 하녀 아르테미즈가 헌 슬리퍼를 발에 끼고 포석 바닥을 질질 끌면서 요리 쟁반을 하나씩 날라오고 이것저것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도무지 시키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당구장 입구 문은 번번이 제대로 닫지 않아 고리끝이 벽에 덜거덕거리며 부딪히곤 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레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바리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의 받침살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조그마한 푸른빛 비단 스카프를 메고 있었는데 그것이 동그랗게 주름 잡힌 깃을 마치 원형기처럼 똑바로 세워놓고 있었다. 그녀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턱끝이 깃 속에 살짝 묻히기도 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기도 했다. 샤를이 약제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엠마와 레옹은 이렇게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 그 부질없는 대화 속에 잠겨 들어갔다. 이런 대화에서는 무심코 한 말이 실마리가 되어 언제나 서로 공감의 핵심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파리의 연극, 소설 제목, 새로운 카드릴 댄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교계, 그녀가 살던 토스트,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용빌르.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온갖 것을 함께 음미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커피가 나왔을 때 펠리시테는 새집에 침실을 준비하러 먼저 나갔다. 얼마 있다 회식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르 프랑소와 부인은 난로가에서 졸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마구간이를 보는 소년이 등불을 손에 들고 보바리 부부를 집에 안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붉은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붙어 있었고 왼쪽 다리를 절었다. 그가 한쪽 끝에 신부님의 우산을 집어들자 사람들은 모두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잠들어 있었다. 시장터의 기둥이 기다란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땅바닥은 마치 여름밤처럼 모두 잿빛이었다. 의사의 집은 여관에서 겨우 50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곧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 엠마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회벽의 싸늘한 냉기가 젖은 청같이 두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벽은 새로 칠했지만 나무 층계는 삐걱거렸다. 1층 침실에는 희끄무레한 빛이 커튼 없는 창문에서 비쳐들고 있었다. 나무의 우듬지가 흐릿하게 보이고 그 너머에는 목장이 안개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안개는 냇물의 흐름을 따라 달빛 아래서 허연 김을 내뿜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옷장 서랍, 병, 커튼 받침대, 도구만 막대기 같은 것이 너절하게 흩어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의자 위에, 대야는 방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가구를 운반한 두 일꾼이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이다. 엠마가 낯선 장소에서 자는 것은 이번이 4번째였다. 처음은 수녀원에 입학한 날이고 2번째는 토스트에 도착했을 때이며 3번째는 보비에사르, 4번째가 오늘이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생애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그녀는 다른 장소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오늘까지 살아온 생애의 부분은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살게 될 남은 부분은 훨씬 좋아지겠거니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